음,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렸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고 하는데, 먼저 토론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멘트하고 리플라이를 댓글을 다는 것을 봤는데, 좀 너무 논리적이지 못하게, 조직적이지 못하게 답글을 다루셔갖고 성적 내기가 좀 어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코멘트는 여러분이 항목을 쓰셔야 돼요. 다른 사람 글을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 다른 학우들에 대한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아주셔야지만 그것이 성적 내기에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읽어보니까 그렇게 그래도 좀 성적 내기에는 좀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그렇게 자동으로 성적이 떠오르게 되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댓글 다시면서 자신의 정의를 설명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주의사항으로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건의하는 사항은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중 한 주 정도는 줌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단 학생 모두의 100%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수업 중 프로젝트라는 과목이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3월 31일부터 4월 6일 사이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 올려주시면 저녁 시간이겠죠. 시카고 중부 시간 저녁 한 7시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 16주 동안 얼굴 한번 안 보고 수업하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고 또 학교에서도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10주차 수업에는 토론하면서 좀 우리의 생각을 모을 필요가 있고 그렇게 그 수업 시간 통해서 발표를 하면 각 조별로 그 수업 프로젝트란 과제를 아주 쉽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 요즘은 5차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PT를 쉐어한 것을 통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게 예, 산업혁명은 1차, 2차, 3차, 4차, 5차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 2차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3, 4, 5를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이노베이션 또는 레볼루션 이렇게 표현하는 산업혁명이란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혁명이란 말이 먼저 떠오르겠죠. 무언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느낌이 산업혁명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그러한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혁명이다. 예를 들면 정권을 붕괴시킨다. 왕위를 교체한다. 또는 엄청난 발명품이 나왔다. 또는 엄청난 기계가 등장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강합니다. 이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자세히 보면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조셉 토인비가 처음 사용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학자가 만든 용어를 경제학 분야의 학술 용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차 산업의 혁명은 가장 큰 것은 증기기관의 발달입니다. 뉴커먼의 증기기관을 보면 물이 끓어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피스톤으로 올라가고 피스톤이 올라간 상태에서 찬물이 하면 피스톤이 움직여서 이 양동이가 올라가며 내려가며 물을 퍼올리게 되는 거고 와트의 증기기관은 이 두 부분 실린더의 피스톤과 실린더를 올리는 이 기관이 하나로 붕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농사 또는 수공업을 하던 시대에서 이제 공장이 세워지고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시대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산업의 첫 걸음인 면직물 공장에서 시작하여서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 천을 짜는 방직기가 등장한 후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자동화가 도입됐고 도시가 개발되고 운송이 발달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등장하고 공장 노동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영국이 1차 산업혁명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700년도 전반기까지만 해도 섬나라인 영국은 대영 제국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보면 절대 인구의 부족으로 높은 인건비가 있었고 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문제. 그다음 두 번째로는 토질이 좋지 못해서 동일한 단위 면적당 밀 생산량이 다른 나라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생산량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영국은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영국산 양모와 모직물은 전략적인 수출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영국이 식민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인도에서 생산한 면화가 영국 본토에 쌓이게 되면서 모직물과 면직물을 직조하는 데 있어서 높은 인건비와 낮은 생산성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등장한 게 카트라이트 방적기, 뮬 방직기, 역직기가 있었고 초창기에는 목재로 만들어졌다가 기계로 대체하면서 제철 기술과 기계공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증기기관이 개량되면서 이제 증기기관차, 증기선과 같은 교통수단과 결합하는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의 1차 산업의 혁명은 그 원동력은 지금 우리가 겪는 거랑 똑같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고임금이다, 낮은 생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증기기관이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가? 증기기관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증기기관이고 더 나아가 이제는 철도로 연결된 증기기차의 발달은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차 산업혁명의 역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경제적 역량입니다. 대량 생산과 효율적인 생산 방식은 생산성을 급증시키고 경제적 발전을 촉진해서 산업화가 진전된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 세계적인 경제 선도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변화인데 도시화와 노동력의 이동은 사회적 풍경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농촌 중심에서 도시라는 도시화가 생겼고 새로운 사회 계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형성되고 그다음 노동 조건의 악화와 노동자들의 권리 운동,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새로운 윤리적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레슨에 보면 비디오 유튜브 영상을 링크한 것이 있는데 산업혁명의 뒷길에 비극적인 모습들이 긍정적인 역량으로 모든 것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제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그다음 그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역량이 컸었는가. 어린아이들을 노동자로 착취하고 또 공장으로 들어가는 또 학대되는 잠잘 곳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도시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산업혁명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독교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2차 산업혁명입니다. 일반적으로 1865년부터 900년, 1900년까지로 정의를 되는데 영국 외에도 이제 독일, 미국의 공업 생산력이 급증해서 영국 외에 독일과 미국의 기술 혁신을 강조할 때 2차 산업혁명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대표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화학, 전기, 석유 및 철강 분야의 기술 혁신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대로 철도가 생기고 증기 기관차, 그 다음에 증기선의 획기적인 발달로 점점 더 많은 대량 생산한 것을 어떻게 유통하는 것까지 운송 수단이 더 나아가 이제 오락 분야에까지
라디오와 축음기가 개발되어서 대중의 욕구에 부응하면서 이런 혁신은 고용을 촉진시켰다. 더 나아가 증기 동력으로 회전하는 죄송합니다. 인쇄기는 19세기 초에 발명된 무한 두루마리 재지의 기계의 발명에서 발전해 온 것이며 기계적 색자 이제 라이노타입과 모노타입으로 도입되며 혁신이 일어났다. 인쇄기가 결국 이러한 것은 전기 간행물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특권층들만 보던 책들이 이제는 인쇄되면서 모든 사람에게로 개방되었던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공구의 발전이 다른 기계에서 사용하는 정밀 부품 제조 라인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내연기관의 상용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870년대 프랑스는 초기 자동차의 원동력으로 내연기관을 적용하는 시도가 진행됐고 석탄, 가스 대신에 이제는 석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개발되었고 미국의 헨리 포드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연기관을 대량 생산해서 본격적으로 미국 사회를 겸모시켰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의 달인 오토바이, 모터보트, 펌프가 개발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2차 산업혁명은 도시 노동자가 이제는 공장 노동자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가장 부정적인 부분은 실업률이 높아지고 저임금 노동력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화이트 칼라 노동자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해서 노동조합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새로운 분쟁 요소가 되었다. 2차 산업혁명은 독일과 미국의 부상입니다. 독일을 예로 들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일은 산업화에서 영국에 뒤처졌는데 영국을 모방함으로써 자본과 노동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산업을 보면 첫 번째 이끌어가는 주도 기업이 있는데 그 사람의 방법, 그 회사의 방법들을 모방하면서 2차, 3차, 4차가 막 개발되어서 결국에는 추월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의 모방을 통해서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학 및 기초연구의 발전에 많은 것을 독일이 투자했다. 독일은 기업 연합의 구조가 효율적으로 지배하게 되어서 유동자산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1870년부터 1871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함으로 프랑스로부터 많은 배상금을 받아서 철도와 같은 기반 시설에 투자를 한 것도 효과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제철 기술을 사용한 교통 수단을 사용해서 대형 시장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미국의 산업혁명의 특징은 전기의 이용입니다. 전기의 도입으로 생활에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생활의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상품 개발로 편리한 생활과 다양한 생활을 만들었다. 그리고 취미와 성격에 따라 소득 수준에 맞는 필요한 상품을 선택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선택하는 범위가 늘어났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는 새로운 트렌드, 의식주의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전기를 통한 편리성은 의복, 식생활, 주택 구조 등을 변화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두 번째는 생활의 기능성입니다. 단순한 기구가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다기능으로 발달되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남문화에서 밤문화가 발달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기로 인해서 대량 생산의 공장화로 발달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2차 산업의 혁명, 증기기관의 개발과 전기, 석유, 화학의 그런 사용은 3차, 4차 산업혁명의 정보화 시대를 만드는 데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전기를 통한 정보혁명은 인류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계기이면서도 새로운 문화 생활을 만든 원동력이었다. 이동과 운송수단의 바퀴 혁명이 전기로 인한 이동수단과 생산수단으로 바꾸게 되면서 인류 생활은 급속하게 변화되었다. 이 생각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세계사를 생각해 보시고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3대 발명이 바로 불의 발견, 화폐, 그다음 바퀴라고 하는데 1, 2차 산업혁명은 바퀴의 혁명으로도 불립니다. 서로의 공간을 이어주고 낮과 밤을 이어주고 증기기관 전기 에너지는 생활과 작업 환경을 바꾸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제3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로 볼 수 있습니다. 3차 혁명, 산업혁명이란 말은 지금 옆에 보이는 책, 제로미 리프킨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2012년 발간하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3차,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재정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 책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화석연료, 석유죠. 그리고 대량 생산의 경제는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석유와 화석연료, 석탄의 사용은 환경 오염하고 또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가스와 식량 가격은 오르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요즘 부동산 경기 미국에는 엄청 최악이고 개인과 정부의 부채는 급상승하고 그 회복은 한없이 더딥니다. 계속 부채 문제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셧다운한다, 만다, 또 연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컴퓨터 사용했을 때가 1800, 1900, 1990년 초반이었죠. 초반에
XT, 그다음 AT 컴퓨터라고 해서 컴퓨터를 구동할 때 5점 몇 인치의 플로피 디스크를 넣어야지만 도스가 가동되면서 컴퓨터가 발달됐습니다. 그러다가 286 컴퓨터 나오면서 386, 486 나왔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니까 학사장교 지원해서 군대 가서 제대하기 전에 제가 군에서 모은 월급으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사왔으니까 그 당시가 한 500만 원 들어서 사왔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컴퓨터 작았는데 그래도 이제 칼라 모니터가 장착된 그런 컴퓨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가 한국에서 팔릴 때가 한 1,000만 원이 넘었던 걸 기억하는데 1년 쓰다가 미국 와서 그 486 컴퓨터를 노트북 컴퓨터를 좀 랩탑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갖고 미국 왔을 때 그런 컴퓨터 샵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냥 586 그거 하나 사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로서 그 일들을 계속 우리가 하는데 그만큼 세월이 빨라진 거예요. 500만 원 들여서 컴퓨터 샀는데 1년 만에 200만 원 주고 사는 게 더 나아지는 그런 일들. 지금 이 컴퓨터의 발달, 더 나아가 인터넷. 제가 처음 한국에서 인터넷 쓸 때는 뭐 천리안 뭐 이런 거 쓰면서 도스로 가동시키고 도스 명령어를 외워야 되고 했는데 이제 점점 인터넷이 개발돼서 정보가 공유되는 거.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떠오는 그리고 구글 리서치를 통해서 보는 수많은 산업혁명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인터넷 기술과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가 합쳐서 3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그것을 이 책에서는 잘 설명해 줍니다. 3차 산업을 통해서 수천 개의 비즈니스와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수평적 관계가 정립되었다. 그 당시에는 수직적 관계가 1, 2차 산업이 수직적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의 공유가 이제는 그것을 독점하는 자만이 갖고 있는 권력이 아니라 이제는 수평적 관계로 누구나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3차 산업혁명에 5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재생 가능 에너지다. 그다음 미니 발전소가 생긴다. 그다음 더 나아가 수소 저장 기술 및 여타의 저장 기술을 보급해서 불규칙적으로 생성되는 에너지를 보존한다. 에너지 공유, 인터그리드로 전환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점점 강의 들으시면서 머리가 아파지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열, 풍력, 수력, 지력,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이제는 수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회와 수소를
재생에너지로 그렇게 개발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의 사용으로 제3 세계 차 산업혁명을 예를 드는 게 공유의 경제입니다. 집카라고 미국에도 있는데 소액의 비용을 내서 이제 스마트 카드를 받아서 공용 주차장과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하면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집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코치 서핑이라고 해서 여행자가 무료로 여행할 때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연결해주는 공유의 경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지자체와 또는 나라들과 계약을 맺고 3차 산업혁명 마스터 플랜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로마는 주거 중심의 도심지입니다. 그래서 녹색 산업 시대 이런 것들을 공유하도록 하고 모나코 공화국은 6km에 달하는 해안선과 높은 태양광 조도를 이용해서 태양광 전지 풍력 발전 시스템. 네덜란드는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뭐 이런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3차 산업은 컴퓨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경제에 활용하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직적 권력 기반이 평적 권력 기반으로 만드는 수단, 인터넷과 재생에너지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유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력에 따른 산업혁명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보시면 공유의 경제라는 개념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주거 형태의 변화. 그러면서 3차 산업의 혁명의 하이라이트는 컴퓨터 제어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일을 했는데 이제 자동차를 생산할 때 컴퓨터가 그런 속도들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여러분이 강의 들으시면서 졸려 하시는 시기가 바로 이제 4차 산업. 말들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는 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4차 산업혁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결되는 게 AI, 인공지능, 생성형 AI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이 수업 들으시거나 책을 읽으실 때 나 잘 모르는 단어다. 여러분 자기소개를 읽어보니까 만학도들이 많고 다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많고 또 젊으신 분도 있지만 어려운 거,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계속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말을 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2016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혁신을 이루는 것 목표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로봇공학, 최첨단 및 스마트 기술, 고도화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게 4차 산업이다. 4차 산업은 이 계속 여섯 가지 분야 크게 볼 수 있는데
빅데이터, 어떻게 데이터를 사용하는가? 인공지능. 이제는 계속 로봇이 많이 나옵니다. 사물 인터넷, 무인 항공기, 3차원 인쇄, 나노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 그리고 요즘 보면 로봇 골키퍼가 축구 선수들, 유명한 플레이어 선수들의 슛을 막아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들 있습니다. 그다음 점차 이제 무인 자동차, 요즘 무인 택시 나온다 그러고 무인 항공기, 무인 배달 서비스, 드론으로 또 무인 공항까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요즘 저도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꾸 회사들은 돈을 내라고 그렇게 유료화를 시키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거 어떤 때는 제가 세이브했던 거를 사용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겨서 클라우드 컴퓨팅, 왜냐하면 가끔 USB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USB에 넣어놓은 것이 어느 순간 고장이 나서 그 자료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클라우드를 좋아해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용량이 점점 늘고, 용량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모든 기기에 드롭박스 같은 경우에는 다 공짜였는데 이제는 돈 내라, 이런 것들이 점점 하면서 이제 점점 저 같은 경우는 어려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모든 게 돈하고 연결되고, 프로그램 역시도 이 컴퓨터에, 저도 컴퓨터 여러 개 쓰는데 그 부분을, 그리고 지난번에 사과드릴 것은 제가 모니터를 여러 개 연결해서 강의를 녹화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여러분들이 PPT 화면을 보시는 게 좀 중간에 한번 좀 작아졌던 화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사과드리고, 이렇게 산업혁명은 다른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4차 혁명입니다.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더 넓은 범위 내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혁명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4차 산업의 특징은 자세히 보시면 사회 체제와 과학기술, 직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에 많은 편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문제점 또한 예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비인관화, 건강과 같은 사회적 문제 등도 거론할 수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20년까지 51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현재 7세 어린이의 68%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그림으로 보시면 예전에는 사람이 중간중간 서서 통제를 하고 기계를 다뤘는데 이제는 모든 제품, 설비, 그다음 결국은 인간이 모든 것을 출고까지 그렇게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원격 조정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기계들로 대치되다 보니까 노동 비용의 절감도 생기죠. 편리성도 생기는데 그 반대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 표를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기계가 생겨서 그다음 전기가 발달되고 컴퓨터가 발달되고 그다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공지능 나간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되고 디자인에서는 어떻게 변하냐 보니까 이런 저는 제품 포장의 부가가치가 이제 서비스 경쟁력으로 비즈니스 사원의 경쟁력으로 이렇게 좀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4차 혁명까지 얘기했는데 이제는 5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면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발명으로 인한 기계화 혁명이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로 인한 대량 생산 혁명이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 및 초고속 정보 통신망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한 지능정보기술 혁명이자 소프트웨어 혁명으로 불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이 발달되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다 좋을 거야. 근데 두 번째는 이에 대해서 기계가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 세계에 침범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실업률이 발생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낙관론이나 비관론, 담론은 모두가 기술 결정론이란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이 기술 결정력이란 기술 혁신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인간은 이 불가피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물러앉아 바라보는 것 외에 별달리 할 것이 없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인간은 소외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 결정론은 기술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변화의 원천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산업혁명은 요즘 이야기하는 게 융합, 다학문간 여러 학문들이 있는데 그 학문들을 융합한다. 제가 2000년대 미국 와서 박사 과정에서 공부한 부분이 그 융합이란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다학문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신학을 하는데도 인문학이 필요하고 또 다른 방법, 통계학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것을 융합해서 결론을 내라. 그게 한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랑 많이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와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문화인류와 그다음 의식들에 대해서 심리학에 대해서 교육학뿐만 아니라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 그래서 인터디사이플리너리 메소드를 사용해서 학문 간의 대화를 통해서 다학문적인 접근 통해서
어떤 것을 결론을 낼 것인가. 그게 제 논문의 주요 방법이었습니다. 기술의 융합의 영역은 영역들 간의 경계를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많아져서 저도 교육학을 하지만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해석학을 배웠고 문화인류학을 보고 뭐 여러 분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면 넘나들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포켓몬 고라는 게임입니다. 가상의 증강현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놀랐던 거는 저희 교회 앞에 사람들이 아이들이 전화기를 보면서 계속 교회 앞에 서성거리다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이제 포켓몬고의 스테이션이 바로 저희 교회 정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선물도 받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앞이 알게 모르게 포켓몬고 하는 사람들의 성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포켓몬고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가상의 정보를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이. 그래서 아직도 포켓몬고의 게임이 제 전화기에 있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즐기는 모험과 사회적인 교류의 경험을 주겠다. 그래서 이 포켓몬고 게임 하면 한국이나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 그게 아직도 지금 뜨고 있고 지난번 한국 방문했을 때도 가서 한국에만 나오는 새로운 포켓몬들을 저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 걸어 다니면서 즐기는 어느 곳을 보면 그 랜드마크들의 그런 포켓몬고의 스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싸움하고 특별히 전화기를 들고 걸어 다니면 그걸 들고 다녔던 한참 한동안 유행했을 때는 아이들이 나랑 싸울래 하면서 저보다 한참 아래인 아들 나이보다도 더 안 된 애가 저한테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즐기는 모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빨라지는데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속도를 그렇게 체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느끼는 인터넷 전송 속도랑 지금 이곳에서 느끼는 미국에서 느끼는 속도랑은 좀 큰 차이가 있지만 게임과 영상,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개발되기 시작되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 해체입니다. 생물학적인 진화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인간의 기계화냐, 기계의 인간화냐. 우리가 로봇공학을 공부해보고 AI란 영화를 보면 기계가 어떤 때는 인간을 닮아가서 인간을 지배하겠다 하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들을 우리가 보면 이 부분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과 기술적 활동의 경계 해체 보면 20년 내에 현재 직업의 47%가 자동화될 것이다. 그러면 47%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실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00개 직업에 2,000가지의 직무를 분석한 결과
그중 약 45%, 약 한 8, 900%, 8, 900가지의 직무가 자동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표를 보면 향후 10년 내 로봇이 대체할 직업 100%는 모델, 경기심판, 법무사, 텔레마케터. 요즘 전화도 인공지능이 전화 걸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벌써 지금 실현화되고 있죠. 무인 택시. 이제 고기 잡는 거, 제빵하는 거, 패스트푸드 점원. 요즘 커피도 로봇이 내려주고 고기도 로봇이 굽고 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근데 좀 대체할 게 좀 어려운 것이 이제 소방관, 성직자, 사진작가, 의사. 근데 의사도 성직자도 요즘 AI를 통해서 설교를 부탁해 보면 챗GPT 통해서 넣는 게 어떤 때는 일반 목사들보다 설교가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좀 그 부분을 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다룰 주제들이 이제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또 인공지능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활용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성직자들 대체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좋은 축복의 말씀만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AI 성직자를 원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유튜브가 돈을 벌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죠. 그리고 또 요즘 내가 그 학교를 가지 않아도,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좋은 강의들, 뭐 하버드대나 스탠포드대나 정말 유명한 대학의 강의들을 이제는 들을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정말 수평적 관계로 되어가고 있구나, 분권화되고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 해체입니다.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심한 경우는 중국의 예를 들을 수 있죠. 중국에서는 모든 것을,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전화기가 도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두 손을 모은다 표현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모든 사람들 요즘은 휴대폰을 다 갖고 다니다 보니까 그 특별히 이제 공안에 감시가 있는 곳들, 특별히 예배 드리거나 모일 때는 아예 휴대폰에서 배터리를 제거하고 그렇게 모인다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추방당한 그런 상황들. 근데 그분들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도청하고 감청하다 보니까 이런 사적 영역이 완전 없앴고, 공산당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부분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특별히 얼굴 인식 기능은 미국보다도 더 중국이 개발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 우리가 좀 보게 되고, 그다음 이제 이슬람권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것들을 보면 그전에는 다른 나라의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상황을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올리고, 트위터를 통해 올리고, X를 통해서 올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올리다 보고, 또 상황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상황을 녹화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공유 경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어떻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죽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영상의 모든 저작물들은 누가 할 거고, 그리고 하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본인이 삭제를 원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어렵다,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인더스트리 5.0 산업혁명, 제5차 산업혁명이죠. 이런 식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5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가치 중심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융합을 통해서 기계의 인간화가 아닌 어떻게 하면 인간 중심의 사회를 우리가 창출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챗GPT를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챗GPT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어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간략하게 윤곽을 잡아줘, 개론을 잡아줘 하면 아주 여러 가지 자료를 하고 하는데, 가끔 또 유료냐 무료냐에 따라 무료는 오류가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도 써보니까. 그런데 어느 교수님이 유료는 좀 괜찮아요, 실수가 좀 적어요 하는데, 그걸 계속 내면서 내가 써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얼만큼 성장할 것인가를 보면 연평균 증가 속도가 31%입니다. 엄청난, 산업이 이런 정도로 성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2029년에는 2,557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지금 52억 달러에서 이렇게 금방 거의 몇 년 사이에 엄청 빠르게 올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5.0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은 인간 중심, 지속 가능성, 회복 탄력성, 그렇게 유럽위원회에서 선정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 중심의 가치를 추구한다. 지속 가능성, 환경 또는 지구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미래 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물려줘야 된다.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마음의 근력, 우리 신앙의 근력,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5차 산업혁명을 이- 보시면 뭐 자율 제조, 고객 경험에 집중, 기능과 프로세스 개유나 반응형 공급망, 시장 변화 적응력, 지속 가능한 건강한 환경 창출, 사회적 가치 창출, 품질 보장, 인간 중심, 인지 로보틱스, 안전한 협력, 동적 및 투명한 맞춤형, 상호작용형 의사 결정, 우주기술의 산업화 또는 도심항공 교통체제를 이제 자동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핵심은 디지털 기술과 사람 중심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 자동차 부분을 좀 설명했는데 그냥 눈으로 빠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좀 어떤가를 한번 좀 보면 이렇게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 추가 근무하는 시간이 가장 많죠. 그러고 벌어들이는 생산력도 낮고 그리고 여성이 가장 일하기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변화들 속에 산업혁명에 대해서 사실 강의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속 여러분이 이번 학기 내내 우리가 다룰 부분,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래의 트렌드는 어떻게, 또 미래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생존 기술은 무엇인가,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신학생들은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들을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가장 좀 힘든 것, 잘 모르는 용어들에 대한 익숙하지 않음인데, 여러분들 좀 공부하실 때 특별히 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반응이 한 박자 높고, 또 강의를 녹화하는 게 바로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직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고 간단하게 보면서 이제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제 강의 들으면 아, 목소리도 안 좋고 또 그렇게 또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수업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재미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듣다가 생각나는 것. 제가 학생분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이 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처음에 쉬는 시간 없이 기독교 교육 강의를 올렸다고 하니까 그 학생이 교수님,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자기가 8학기 동안 수업을 들었는데 그렇게 오래 하는 교수님 없었다고 그리고 숙제 좀 많이 주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교수님 너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PPT를 만들어 보는데 어려운 용어라 보니까 저도 깊게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 수업을 통해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산업혁명이 발달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회를 준비하는가? 특별히 예를 들면 직업이 그렇게 없어지는데 그럼 나는 어떨까? 지금 성직자들 문제까지 지금 20%는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오히려 의사들 같은 경우는 진단 내리는 부분은 사람들보다 더 객관성을 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의사 중에서 이제 정신과 부분 그런 부분은 뭐 기계가 대체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참으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대 저도 요즘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려고 쫓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상 제작하는 거 저도 프로그램 사용하고 몇백 불 주고 사갖고 사용하다가 또 강의를 안 하면 그 기술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컴퓨터가 그동안 또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 쓰려니까
프로그램 환경이 안 맞는다. 다시 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재투자를 요구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고 특별히 만학도로 공부하는 분들, 저도 요즘 젊었을 때 공부하라는 말이 맞구나 생각이 드는데 좌절하지 마시고 깊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지혜를 구해서 좀 집중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는 은혜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산업사회의 뒷이야기들을 좀 영상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보시면서 이제 토론 주제에 들어가셔서 토론을 자신의 생각을 커멘트에 다루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댓글을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